자, 우리가 아까 시 읽을 때도 제일 먼저 뭘 봤지? 제목을 먼저 봤지.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야. 책을 읽을 때도 먼저 뭘 본다? 이게 제목이거든. 제목이 뭐야? 소유냐, 존재냐. 그지? 자, 그럼 제목 보자. 제목이 소유냐, 존재냐야. 그러면 소유가 뭐지? 가지는 거야. 가지는 것. 존재는 뭐지? 오, 잘하네. 응? 소유는 무언가를 갖는 거고, 존재는 있는 것, 사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야는 뭐야? 모모냐니까.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소유냐, 존재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거 무슨 의미야? 선택의 의미지. 그렇지 않아? 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는 뭐야? 짜장면과 짬뽕 중에서 뭐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잖아. 그러면 소유냐 존재냐라는 제목은 소유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존재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내용의 책인 것 같아. 그지? 자, 근데 아직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존재한다는 것은 산다는 의미야. 소유한다는 거는 가진다는 의미야.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 살아? 아니면 살기 위해 무언가를 갖는 거야?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갖는 거지. 자, 다시. 우리가 자동차를 갖고 있지? 왜? 살기 위해서야. 집을 갖고 있지? 왜? 살기 위해서야. 음식을 갖고 먹지? 왜? 살기 위해서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뭐가 먼저야? 뭐가 우선이고 뭐가 중요한 거야? 존재가 중요한 거지. 근데 이 저자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쓴 책이거든 이게. 아무튼 근데 지금 소유냐 존재냐라는 문제를 던진 것은 당연히 살기 위해서 소유해야 되는데 반대로 어떨까 사람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닌가? 이런 문제를 던지는 것 같아. 이런 문제의식을 던지는 것 같아. 제목을 보니까. 그치? 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가 아직 내용을 보기 전에 제목을 봤을 때 소유하고 존재는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 반대인 것 같아? 서로 반대적인 것 같아. 그리고 그 중에서 무언가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 그지? 되겠지. 자, 이제 들어가 보자. 위대한 약속 후 좌절과 새로운 대안. 자, 여기 보자. 뭐래? 환상의 종언이라고 했어. 종언. 종언이라는 것은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 종이 무슨 뭐다? 오케이. 끝났다. 라고. 그지? 언은 뭐겠어? 말하다. 오케이. 쉽게 말하면 환상이 끝났다는 선언이야. 환상이 끝났다는 선언이라고. 그럼 우리 뒤쪽에서 뭐 읽어야 돼? 환상이 뭔지를 읽어야지. 두 번째, 그게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를 읽어야지. 되겠지? 네. 자, 선생님 어떻게 읽고 있어? 지금 글을 빨리 읽어? 천천히 읽어? 천천히 읽어. 천천히. 내용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글은 천천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는 것은 독서뿐만 아니라 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게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잠깐 풀었었지, 그지? 네. 문단별 중심 내용 잡아야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었지? 네. 그 연습도 같이 할 거야. 자, 같이 한번 보자. 한 문단씩 중요한 내용 표시하면 돼. 근대 기술 문명은 무한한 진보의 이념을 자신의 토대로 삼고 있다. 즉 그것은 자연의 지배와 그것을 통한 물질적 풍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무한한 개인적 자유의 실현을 향해서 역사가 진보한다고 믿었고 그러한 이념들의 실현을 자신의 과제로 삼아왔다. 아울러 그런 이념들은 단순히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의 이념이기도 했다. 여기까지. 동그라미 칠까? 환상이야, 환상. 자, 다시 보고, 본문을 다시 보고, 동그라미 칠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문 읽을 때 문단별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했잖아, 그지? 네. 자, 여기서 뭐 어떻다, 뭐 한다, 어떻다. 여기 누구는 진보. 기술 문명이 진보, 역사가 어떨 것이다? 진보할 것이다. 역사가 진보할 것이다. 진보가 무슨 뜻이야? 더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질 것이다. 어? 더 좋아진다. 기술 문명에 의해서 역사는 어떻게 된다? 더 좋아진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기도 해. 우리도 과거보다 현재가 기술적으로 더 좋아졌고, 그건 사실이야. 그지? 예전에는 서로 소통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 조선시대에는 말 타고 갔어야 돼. 말 타고 갔어야 돼. 또는 저기 어디야, 초당에 그 봉화 피우던데 봉수대 가본 적 있니? 네. 아니, 거기 어떻게 했어야 돼? 전쟁 중에 서로 소통하려면 피워 올려서 그거 갖고 이렇게 했어야 돼. 응? 근데 지금은 어떻니? 핸드폰으로 누구나 다 카톡으로 다 연락하잖아, 바로바로. 기술이 진보했지. 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 역사도 진보한다. 이게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생각이거든. 근데 여기 소제목이 뭐였어? 환상의 중원. 뭐가 환상이다? 뭐가 진보한다는 게 환상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필자, 그러니까 에릭 프롬 선생님의 글 쓴 의도라고. 궁금하지? 우리가 보기에는 기술은 계속 진보하고 그러면 우리 역사도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이 에릭 프롬 선생님은 그건 환상이고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끝났다라고. 자, 그럼 그 이유를 한번 읽어봐야겠지, 그지? 지금은 붕괴되었지만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를 쓸 당시만 해도 세계의 절반을 지배했던 이념인 사회주의는 원래는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이러한 목표를 곧바로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는 사회를 이상으로 삼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를 실현하려고 하고 그러한 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누린다면 그 결과로서 무한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이때가 이제 에릭 프롬 선생님이 이 책을 쓸 때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막 대립할 때야. 지금하고 시대가 좀 달라. 아무튼 공통적으로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간에 공통적으로 뭘 추구한다. 자, 다시 읽으면서 한 번 더 읽으면 뭘 통해서? 오케이, 잘하네.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 뭐 그걸 자유란 것은 뭐야? 그걸 부를 마음대로 쓰는 거야. 자유란 것은 내가 가진 걸 마음대로 쓰는 거라고. 자유가 여러 의미가 있겠지. 내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는 게 자유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석방됐을 때 자유로울 수도 있을 거라고. 자유는 의미가 여러 가지일 텐데 여기서는 자유를 어떤 의미로 규정해놨어? 뭐를? 밑줄? 그렇지. 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 자유라고 했어. 이게 경제학적 자유야. 경제학적으로. 경제학에서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면 내가 가진 걸 내가 어떻게 여기 보이듯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내버려둬라. 이게 자유주의야. 내가 가진 걸 터치하지 마라. 뺏어가지 마라. 이게 자유주의라고. 이게 아무튼 자유야. 그러면 물질적 풍요를 실현하며 하고 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누린다면 뭐 어떨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위에서 말한 뭐다? 진보다. 근데 에릭 프롬 선생님은 이게 뭐다? 환상이고 끝났다는 선언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러한 모래연이 진보의 이념은 오늘날 뭐라? 실패로 끝났다. 되겠지? 자, 그러면 A, B, C, D는 그 뭐다? 이유라고. 이유라고. A, B, C, D가. 자, 다시 정리해보자. 환상이 뭐였지? 진보한다야. 진보. 진보한다는 것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뭐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사람은 어떻고 더 자유롭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 A, B, C, D야. 자, A. 물질적 풍요의 실현을 통하여 모든 감각적 욕망을 무한히 충족시킨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물질적 풍요에 의해서 충족되는 것은 뭐야? 감각적 욕망이다. 이건 행복은 아니다. 이렇게 하자. 뭐랑 뭐는 다르다.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은 다르다. 감각적 욕망. 감각이라는 게 뭐니? 맞아. 느끼는 거야. 보통은 오감이라고 해도 잘 오감. 시각,触각, 청각, 미각, 촉각. 이게 감각이야.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는 것. 내가 눈이 즐겁기 위해서 뭐 어떤 화려한 영상이나 우리가 핸드폰으로 그런 걸 많이 보지, 그지? 눈이 즐겁기 위해서, 그지? 그 다음에 혀가 즐겁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찾잖아, 그지? 뭐 별 몇 개 받은 어디 가서 뭐 무슨 요리를 먹고 하잖아. 이게 감각적 욕망의 충족이라고. 근데 에릭 프롬 선생님이 보기에는 감각적 욕망을 충족한다고 해서 어떻다?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이게 A야. 자, 계속 자신의 삶을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형성한다는 꿈은 우리 모두가 관료제라는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어 사고도 감정도 기호도 정치와 산업 및 그것들이 지배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눈뜨기 시작했을 때 끝나버렸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의미지. 여긴 더 이상 어떻다?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야. 선생님 좀 정리해 줄게. 더 이상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왜? 감각적 욕망의 충족과 행복은 다른 것이야. 두 번째, 우리는 자유롭지도 않다야. 왜 자유롭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관료제에 의해서 또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우리가 조작되고 있다. 이게 에릭 프롬 선생님이 보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라고. 관료제라는 것은 관료가 뭐지? 공무원이야. 공무원. 관료라고 하면 공무원. 그러니까 그 높게는 대통령부터 지금 동사무소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까지 그러니까 국가의 말하는 국가 조직의 인물들이라고. 국가 조직과 그다음 뭐에 의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면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뭐겠어? 방송, TV, 라디오, 인터넷, 뉴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체제에 의해서 또 매스 커뮤니케이션, 방송에 의해서 우리가 규정되고 자유롭지 못하다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워. 선생님이랑 이 책을 읽는 건 너네가 혼자 읽기 어려운 책을 나랑 읽어보는 거라고. 혼자 읽을 수 있는 책은 너네가 혼자 읽으면 돼. 좀 어려운 책들은 선생님이랑 골라서 읽어보는 거야. 가령 이런 거 우리 대중문화 있지. 우리가 즐기는 문화, 음악이든 대중문화. 요새 좋아하는 가수 있니? 누구 없어? 요새
누구 좋아해? 가수? 네? 뉴진스? 네, 전 뉴진스. 뉴진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가 뉴진스란 가수를 접하기 위해서는 뭘 통해야 돼? SNS.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야 돼. 그리고 문화 산업, 거대한 문화 산업이란 조직, 조직을 거쳐야 돼. 그러면 다미가 뉴진스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다미 스스로의 결정일까 아니면 무언가에 의해서 조작된 걸까? 좋아하게 되기까지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뉴진스가 노출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다미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지? 없어. 다미에게 뉴진스란 가수가 노출되도록 뭘 거쳐야 돼? 커뮤니케이션,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거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다미가 뉴진스를 좋아하는 게 왜? 좋아하게 되는 게 순수하게 다미에게서부터 왜? 그게 아니라 왜? 단인데. 단이 단이 미안. 단이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이 자유라는 것이 한자로 쓰면 이렇거든. 이런 거. 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뜻이야. 원래 자유가 나로부터 단위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냐, 아니면 바깥에서부터 주어진 것이냐라고 할 때, 에릭 프롬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게 단위로부터 비롯된 거라기보다는 바깥에서부터 조작되거나 주어진 것일 수 있다. 라고 현대 사회를 진단하는 거야 지금. 되겠지? 자, 계속 세 번째, 경제 진보는 여전히 풍요한 나라에서만 국한되었고 풍요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사이의 간격은 더욱더 벌어졌다. 경제 진보 또한 경제적 진보 또한 진보한 게 제대로 진보한 게 아니란 얘기지. 국한 위주, 간격 위주. 경제적으로 진보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건 맞지? 맞잖아.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풍요로움은 뭐라고 해? 몇몇 나라에 국한돼 있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여전히 어떻게 했어? 기아에 시달리며 굶어 죽어가고 있을 거라고. 네. 그 간격은 더욱더 커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진보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기술적 진보, 그 상태가, 그 자체가 생태계의 위기와, 생태계의 위기, 핵전쟁의 위험을 낳았다. 문명과 모든 생명의 종말을 고할 수 있다. 기술이 진보했지만 그 기술이 진보의 결과가 어떨 수 있어?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고. 지금 지구를 멸망시킬 충분한 무기가 세계 곳곳에 있어. 단추만 누르면 끝이야. 기술이 진보한다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에릭 프롬 선생님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야. 자, 기술적으로 진보도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A가 뭐지? 우리는 감각적 욕망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없다. 두 번째, 우리가 자유롭지도 않으며, 세 번째, 경제적으로 진보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네 번째, 기술적 진보는 인류의 모든 문명의 종말을 고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문명이 진보한다, 그리고 우리가 더 행복해진다는 것은 뭐에 불과하다? 환상이다. 자, 계속. 위대한 약속이 좌절된 이유. 프롬은 진보의 이념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인류 사회가 이와 같은 위기를 맞게 된 이유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자, 여기 이제 그 이유를 분석한다.
그는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가 입각해 있는 심리학적 전제들로 인해서 그것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본다. 자, 그 이유를 분석하는데 여기 밑줄 쳐보자. 그 이유를 분석하는데 밑줄 어디다 칠까? 어떻게 위기 분석해? 천천히 한번 요만큼 다시 읽고. 어떤 거? 밑줄. 심리학적 전제들. 밑줄. 그러니까 이 사회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 이유를 정치적인 면에서 분석할 수도 있을 거야. 또 자연 파괴 이런 걸로 분석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이 에릭 프롬 선생님은 뭐로? 심리학적 전제로. 다시 말하면 이 에릭 프롬 이 저자는 사회학자이면서 사회를 분석하는 심리학자야.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인간 심리에 있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해결책도 어디에 있다? 인간 심리에 있다. 심리학적 전제. 그러니까 진보라는 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이유를 인간 심리에서 찾아볼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어디서 찾아본다? 인간 심리에서, 내면 심리에서 찾아보겠다. 자, 그럼 읽어보자. 자, 읽어볼게, 뒤쪽으로. 그러한 심리학적 전제란 첫째로 인생의 목적은 인간들의 모든 주관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것. 달리 말해서 이 행복을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는 것과 동일시하는 철저한 쾌락주의이며, 둘째로는 자기중심주의, 이기심 내지 탐욕이 체제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조장될 필요가 있다는 전제이다. 자, 요약해야 돼. 심리학적 전제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자, 한번 읽어볼 테니까 밑줄 칠 거 찾자. 여기서 첫째로 인생의 목적은 인간들의 모든 주관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것. 달리 말해서 행복을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는 것과 동일시하는 철저한 쾌락주의이며, 그렇지, 그렇게 사는 거야. 한 번에 안 보이면 두 번, 세 번 읽어서 키워드를 찾아야 돼. 이게 비문학 연습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풀어봤을 때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읽어야 문제가 쉽게 풀렸지. 두 번째는 뭐다? 오케이, 자기중심주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환상의 종언을 구하게 된 이유, 다시 말하면 인류가 진보한다는 게 환상이 되고 인류의 진보가 끝났다는 이유가 뭐 때문? 첫 번째 쾌락주의, 두 번째 자기중심주의 때문이다. 되겠지? 그럼 뒤쪽으로 무슨 얘기 나오겠어? 쾌락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또 자기중심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되겠지? 그래서 요 책을 읽을 때는 나랑 읽은 부분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글을 써올 거야. 원고지를 줄 테니까 어렵게 쓰지 말고 그냥 핵심 내용만 쭉 요약해서 한번 써오면 돼.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자, 그러나 프롬에 따르면 철저한 쾌락주의, 먼저 뭐부터 얘기한다? 쾌락주의부터 얘기하지. 그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얘기하겠지. 자, 쾌락주의는 중국, 인도, 근동 유럽의 위대한 인생의 교사들에 의해 행복의 이론으로서 표명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특히 쾌락주의자로 알려진 에피쿠로스만 해도 그가 말하는 쾌락은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와 영혼의 평정을 의미했다. 자, 쾌락주의에 의해서 행복할 수는 없다. 위대한 인생의 교사들은 그렇게 얘기해 왔다. 쾌락이 행복이 될 수는 없다라고. 그 중에 한 명이 에피쿠로스야.
나중에 다른 책을 통해서 에피쿠로스가 어떤 사람인지도 한번 읽어볼 거야. 에피쿠로스에 의하면 욕망의 충족으로서의 쾌락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쾌락에는 반드시 불쾌락함에 뒤따르며 따라서 인간의 진정의 목적인 고통의 부재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다. 불쾌감 밑줄 쳐도.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의 충족은 행복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 왜? 뭘 동반하기 때문에? 불쾌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지? 어떤 감각적인 욕망을 우리가 과도하게 충족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구토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우리가 감각적인 욕망을 탐닉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욕망을 무한하게 확장하면서 우리를 욕망의 노예로 만들고 간다. 따라서 부처나 예수 혹은 에피쿠로스와 같은 인류의 위대한 교사들은 주관적으로만 느껴지고 그것이 실현되더라도 순간적인 쾌락만 가져다주는 감각적 욕구와 완전한 인간이 되려는 인간의 본성적인 성향에 뿌리박고 있으면서 그것이 실현될 경우 인간의 성장에 기여하며 행복을 가져오는 욕구를 구별했다. 자, 여기까지. 다시 감각적인 욕망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 자, 선생님이 체크한 만큼 다시 읽어봐. 문제점이 있지? 첫 번째. 오케이. 과도하게 충족하면 구토를 불러일으킨다. 내가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그걸 내가 먹을 수 있는 양 이상을 먹어버리면 어때? 토하고 불쾌하고 병나고 그렇지? 감각적 욕망이란 그런 거야. 두 번째는 욕망의 노예로 만든다. 욕망의 노예로.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감각적인 욕구와 뭐를 행복을 가져오는 욕구를 어떻게 했다? 그럼 감각적인 욕구는 뭐지? 순간적인 쾌락만 주는 것이고, 되겠지? 감각적인 욕구는 순간적인 쾌락만 주는 것이고, 행복을 가져오는 욕구는 뭐지? 본성 속에 있으면서 인간의 성장에 기여하는 게 행복을 가져오는 욕구라고. 되겠지? 이 둘은 같아 달라? 다르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는 게 행복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들은 순수하게 주관적으로 느끼는 욕구와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지닌 욕구의 구별에 관심을 두었다. 전자는 일부는 인간의 성장에 유해하고 후자는 인간 본성의 요건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자, 구별했거든. 주관적 욕구와 객관적 타당성을 지닌 욕구를 구분했어. 전자는 성장에 유해하고 후자는 본성에 일치한다. 그러면 주관적으로 느끼는 욕구는 감각적 욕구야, 행복을 가져오는 욕구야? 감각적인 욕구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욕구는 뭐다? 행복이다. 이 둘은 같아 달라? 다르다. 예? 자, 그 다음 문단은 왜 그랬느냐라는 거야. 자, 한번 이건 그냥 쭉 읽고 넘어갈게. 인생의 목적을 모든 주관적인 욕망의 충족에서 찾는 쾌락주의는 기술 산업 사회와 새로운 시민 계급이 대두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주로 물질을 획득하는 데 쏠리기 시작하던 17세기와 18세기 홉스나 라메트리 그리고 마르키 드 사드와 같은 유물론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여기까지. 쾌락주의는 누구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17세기 18세기 이러한 누구? 이런 사람들과 같은 유물론자들. 어려워 말이. 그래서 어려운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랑 읽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말이 나오지 않는 거는 혼자 읽으면 돼. 유물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뭐만 물
물질만. 이게 물질만. 물질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유물론자들. 오직 물질만. 물질을 중시하는 거라. 응? 이 당시의 이익은 성경이나 스피노자에게처럼 영혼을 위한 이익이 아니고, 자, 뭐다? 유물론자에게 있어서는 뭐다?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이익. 오직 물질만이 중시된다. 그러면 이익이란 뭐야?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이익이라고. 원래 유물론은 좀 다르긴 한데, 일단 맥락대로 읽을게. 새롭게 부상하던 시민계급은 귀족계급에 의한 정치적 구속뿐만 아니라 사랑과 연대의 모든 유대까지 벗어던지고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자신만을 위한 것이죠. 그러면 유물론자들이 뭘 중시해? 물질만을 중시하니 이익은 뭐야?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이익만을 중시하지. 그러면 사랑이나 연대나 함께하는 거 이런 거 중시하겠어 안 하겠어? 왜? 물질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된다. 이게 현대사회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야. 홉스에게 행복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을 계속해서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라메트리는 심지어 마약도 환상적인 행복감일지언정 어떻든 행복감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서 권장하기까지 했다. 사디즘이라는 용어의 기원이 되었던 마르퀴 디 사드는 남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잔혹한 충동을 만족시키는 것도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바로 그러한 충동이 존재하며 만족을 갈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시민계급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둔 시대에 산 사상가들이었다. 이런 사상가들의 사상이 지배되면서 홉스, 라메트리 또는 마르퀴 디 사드 같은 사람에 의해서 피지배계층의 희생 아래 감각적인 쾌락을 탐닉하던 귀족들이 뭐가 돼? 쾌락주의, 시민계급까지. 되겠지? 귀족들의 쾌락주의가 누구에게까지? 시민계급까지 확장되었다. 이게 이제 역사적 이유를 진단해 본 거야. 자, 오늘날 역사상 처음으로 온갖 종류의 감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소수의 귀족들에게만이 아니라 인구의 과반수 이상에게도 가능하게 되었다. 프롬에 따르면 현대의 산업사회란 과연 감각적인 쾌락을 무한정하게 만족시킴으로써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최대한의 사회적 실험이다. 그러나 이 실험은 어떻다 밑줄? 실패로 끝났다. 감각적 쾌락의 충족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어떻다? 끝났다. 실패했다. 환상은 종언을 고한다. 이런 얘기. 여기까지. 자, 자 여기 보자. 심리학적 전제를 몇 가지? 첫 번째 쾌락주의, 두 번째 자기중심주의. 그 중에서 먼저 뭐 얘기한다? 쾌락주의는 행복이 아니야. 행복이 아니야. 감각적인 행복은 구토를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버려. 감각적 욕구는 순간적 쾌락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행복은 인간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 뭐 하고 있는 거야? 요약하고 있는 거야. 네. 너네는 뭐 하면 돼? 원고지 주면 요약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써오면 돼. 쾌락주의가 유물론자에 의해 주장되면서 시민계급에까지 확장됐지만, 그러나 어떻다? 감각적 쾌락이 행복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럴 수가 없다. 되겠지? 지금 여기까지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쾌락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지. 두 번째 뭐 얘기해야 돼 이제? 이기주의. 되겠지? 이기주의 맞아. 읽어보자.
산업시대 제2의 심리적적 전제, 즉 개인적 이기주의 추구가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화와 평화, 모든 인간의 행복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전제 역시 하나의 오류다. 이기주의가 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인간의 행복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도 어떻다? 하나의 오류다. 보이지 않는 손 들어봤니? 이런 말? 자, 보이지 않는 손이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경제학의 하나의 전제인데 우리가 각각 개인이 합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면, 합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개개인이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농부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게 각각이 뭐 하는 거야? 이익을 추구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지? 뭐 연구자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이렇게 하나의 개개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에 의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떻다? 행복이 증대된다는 입장인데 이게 어떻다는 거야? 오류다라고 에릭 프롬은 진단하고 있어. 더 나아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그 자신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자질들, 자기중심주의, 이기심, 탐욕은 단순히 자신이 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자, 계속 이기주의 평가를 미치고 소유를 목표로 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기주의자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갖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능한 많은 것을 혼자서 소유하는 데서 쾌락을 느낀다. 더 많은 소유가 삶의 목표라면 더욱 많이 소유할수록 나의 존재가 더욱 확실해지므로 나는 탐욕스러워질 수밖에 없으며 소유해야 할 대상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그들과 적대시할 수밖에 없다. 이기주의란 뭘 목표로 한다? 소유를 목표로 한다. 자, 회사원이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더 많이, 장사하는 분들이 다 뭐 연구자들이 요 입장에서는 다 뭐를 목표로 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산다면, 자, 앞쪽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는 그런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의 증대, 행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지만 프롬이 보기에는 소유를 목표로 하는 삶의 방식은 뭐로 이어져? 많이 소유할수록 내 존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확실해지기 때문에 어떨 수밖에 없어.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겠지. 탐욕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 적대시할 수밖에 없어. 되겠지? 그러면 자 경쟁하고 적대시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이기주의가 결과적으로 행복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계속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 즉 내가 속여야 할 고객과 없애야 할 경쟁자와 착취해야 할 노동자에 대해서 적의를 품어야 한다. 소망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해야 하고 더 적게 가진 사람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장하듯 나 자신 미소를 띤 이성적이고 성실하고 친절한 인간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이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속으로는 어떻다? 만족할 수 없어. 시기, 두려움. 되겠지? 이게 결국 위에서 언급했듯이 경쟁 적대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뭐가? 이기주의, 소유하려는 욕망은.
이러한 소유에 대한 정렬은 끊임없는 계급 투쟁을 가져온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체제가 계급들을 폐지함으로써 계급 투쟁을 종식시킨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허구다. 왜냐하면 그들의 체제도 사람들의 감각적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질적 풍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더 갖기를 바라는 한 계급들이 형성되기 마련이고 계급 투쟁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전세적으로 밑줄 크게는 뭐까지 일어날 수 있어? 전쟁까지. 이 갈등과 그 다음에 경쟁이 뭐로 크게는 국가 간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기주의, 더 소유하려는 이기심은 행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어디로 이어진다? 전쟁으로 이어진다. 탐욕과 평화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기주의와 탐욕이 정당화되고 무제한적으로 추구되면서 산업사회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매우 적대적인 것이 되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비전은 포기되었고 자연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와 충족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 그 결과 자연의 정복은 점점 파괴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정복과 적대감으로 눈먼 사람들 우리들은 천원 자원의 한도가 있어 결국은 고갈되고 만다는 사실 그리고 자연이 인간의 탐욕에 대해 반격을 가해올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기주의가 첫 번째 경쟁, 갈등, 전쟁을 일으킨다. 두 번째 뭐? 되겠지. 자연을 어떻게 하는 거? 정복의 대상으로서 파괴하게 되는 거야. 자, 이기주의란 뭐라 그랬지? 더 많이 소유하는 거지. 더 많이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연을 파괴해야 돼. 내가 더 많은 집을 지으려면 더 많은 나무를 베어야 돼. 더 따뜻하게 살려면 더 많은 석탄이나 석유를 캐내야 돼. 더 많이 먹으려면 더 많은 동물을 죽여야 돼. 내가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연을 파괴하는 거. 이게 두 번째 문제야. 알겠지? 근데 프롬은 경고한다. 자연은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뭐 할 것이다? 자연이 반격할 것이다. 그치?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 파괴된 자연에서 인간이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겠지. 그지? 자, 위에서 보듯 현대 산업사회는 병들어 있으며 이러한 사회체제는 병든 심성을 낳고 이렇게 병든 심성은 다시 병든 심성을 낳는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변혁은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것 외에 새로운 인간을 형성하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심성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현역이 일어난 것이 불가결한 조건이다. 자, 지금 문제의 진단은 인간의 심리에서 문제점을 찾았지. 첫 번째 뭐? 인간 심리의 쾌락주의. 두 번째 이기주의야. 그러면 해결책도 어디서 찾아야 돼? 인간의 심리. 현대사회의 변혁은 새로운 인간의 형성, 다시 말하면 심성구조에 어떻다? 변혁이 일어나야 돼. 이게 프롬이 보는 이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현대사회 문제점이 인간의 쾌락주의, 인간의 이기주의에 있었다면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바뀌어야 돼? 인간의 심성구조가 바뀌어야 돼. 자, 프롬에 따르면 이러한 근본적인 인간 변혁의 필요성은 윤리적 혹은 종교적 요청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한 조건으로도 제기되었다. 우리는 오늘날 역사상 최초로 인류의 육체적 생존이 인간 심성의 근본적인 변화에 의존하게 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프롬은 현대 자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인간 심성을 소유지향, 인간 심성을 뭐로 보고 있어? 지향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바뀌어야 돼? 존재지향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이 위기를 뭐 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야. 되겠지? 네. 잠깐만 선생님이 원고지 내주고 그 다음에 A4지에 요 내용을 선생님이 다시 틀 잡아서 좀 정리해 줄게. 자 잠깐만 쉬고 있어.